메타TV 뉴스 토뉴브의 강성곤입니다. 토뉴브는 토요 뉴스 브리핑의 줄임말입니다. 경기도 내의 주요 현안과 과제들을 심층 토론하는 시간입니다. 지난주 첫 방송을 했는데요. 도민 여러분의 열띤 참여와 뜨거운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또한 핫 이슈와 이 도내 최대 현안들을 중심으로 전문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경기일보 편집국장을 지내셨고요. 경기언론인 클럽 이사를 역임하셨습니다. 박흥석 국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흥석입니다. 그리고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이재문 소장님 오늘도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선 박 국장님 지난주 저희 방송 보셨어요? 예, 아주 샅샅이 봤죠. 그랬어요? 네. 뭐 느낀 점하고 좀 소감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이런 뉴스가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거라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또 이렇게 더 깊이 있게 들어가는 뉴스 브리핑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토뉴브가 경기도 이 장안의 화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말씀 주셨습니다만은 이 경기도 내 신문, 방송, 인터넷 할 거 없이 이 시사 토크 전문 프로그램은 저희가 처음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마련한 주제 지난주보다 훨씬 더 심층적으로 들어갔다고 할까요? 준비해봤는데요. 우선 이렇습니다. 경기도 요구 예산 정부 국비 지원 난색, 그리고 두 번째가 영통소 확장, 뜨겁죠. 해결 물고 트나, 그리고 수원 군공항 해결 조짐 불씨 여전, 그리고 용인의 안심통학버스, 오랜만에 훈훈한 뉴스가 들어왔습니다. 전국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는 소식. 그리고 미국발 금리 인상 우리 경제에 영향은 경제 문제 짚어봅니다. 그리고 집값, 전셋값,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이 문제 다뤄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박 국장님, 내년도 예산에 경기도가 많이 올렸는데 정부 국비 예산이 10개 중에 5개? 제일 큰 거 5개 정도 그 밖에도 여러 가지가 다 비토당했어요? 그거는 틀린 얘기고요. 그래요? 예, 상당 부분 예산이 반영이 됐죠. 또 예산이라는 거는 늘 깎이게 돼 있죠. 왜냐하면 정부나 지자체나 한정된 재원이고 달라는 사람 많으니까 항상 깎이는데 문제는 깎을 때 밑에 어떤 의도된 게 있느냐, 아니면 어떤 뚜렷한 기준이 있느냐, 아니면 무슨 손 놓고 있어서 깎인 거냐,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경기도 것만 디립다 깎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이제 김정인 지사 민주당이잖아요. 또 이재명 지금 민주당 대표와 이제 관련이 높은 지자체고. 그래서 혹시 더 깎인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좀 들어요. 이번에 이제 우선 이제 5개 사업, 중요한 5개 사업이 깎였다고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뭐 있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핵심 사업으로 추진해온 경기 지역화폐죠. 맞아요. 이게 한 1,904억 정도 되는데, 그리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내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이 322억. 그다음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지원액이 한 1,043억. 그 다음에 이재명 지사 시절에 추진했던 경기도 농민수당 352억. 그 다음에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216억. 이런 예산들이 이제 깎였는데요. 잘 보시면 신규 복지 예산, 그 다음에 지방비로 정부하고 별도로 그냥 지방비로 먼저 시작한 사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번 정부 들어서 급제동을 걸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렇게 많이 깎이나요? 원래 예산은 많이 깎입니다. 깎였다가 이제 국회 이번 정도가 큰 거 아니에요? 이 정도는 좀 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문제는 이제 여기에 잘 보면 이재명표 예산 이런 냄새가 들어가 있는 건 다 이렇게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경기도가 이번에 1,000억이 넘는 국비사업 18개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0대 사업만 해도 한 6조 6천억 정도 됩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여기를 보면 대부분의 예산들은 SOC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도로, 철도. 그래서 뭐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포천, 화천강 구간에 한 5,800억. 예를 들면 신안산선, 복선전철에 뭐 6,300억. 이런 식이죠. 인덕원 동탄전철 4,440억. 근데 이런 예산들은 누구하고 연결이 되어 있겠습니까?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런 예산들은 상당 부분 반영이 잘 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근데 지역 화폐 문제는 좀, 최근에 그런 문제 있었어요. 인센티브가 예전에 10% 줬는데, 가령 30만원짜리 사면, 3만원 혜택을 받는데, 그 인센티브가 자꾸 깎였었잖아요. 뭐 6%, 뭐 4%. 이래서 점점 그 인기가 낮아지긴 했었어요. 네. 어떻게 보세요? 이 지역 화폐 문제는 사실은 이제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었죠. 예를 들면 첫 번째로 그 지역 화폐 운영하는 상품권 운영하는 코나아이라는 거기 이제 운영하는데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국민의힘에서 코나아이에 특혜를 준 게 아니냐 해가지고 문제를 제기했고 맞아요. 네네. 이게 이제 엊그제 그 경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엊그제입니다. 그게 바로. 그래요? 그 정도로 이렇게 쟁점이 됐던 사항이고 쟁점이 됐던 사항이라는 의미는 표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이었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의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공격을 했었던 상황이고 또 민주당 쪽에서는 그 반대로 이걸 자꾸 공모하고 나왔던 거고 확대하려고 그러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민주당의 단체장들은 이 지역 화폐를 확대해 나가기를 원하고 있는 거고 지금 뭐 최대호 그 안양시장을 비롯해서 민주당 출신 시장 군수들이 이거를 뭐 지역 화폐를 현실화하자 해가 릴레이 챌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누리과정, 그러니까 이제 3세에서 5세 아동, 유치원 원아들을 향한 그 예산인데 그 차액을 이제 깎았다. 지금 젊은 엄마들이 상당히 스트레스 받거든요. 당연히 그렇겠죠. 네,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글쎄, 제가 뭐 예산을 집행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어떤 우선순위가 위에 더 많이 있어서 이걸 깎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이렇게 잘 보면 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이런 개념의 예산들이 많이 깎였다고 보여지죠. 네.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보수와 진보의 예산을 보는 예산에 접근하는 결이 다른 거죠. 지금 보면. 그렇군요. GTX 쪽은 그대로 놔뒀어요. GTX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GTX나 이런 사업들은 GTX는 여야가 다 공약했던 사항이고 그것도 그냥 공약한 게 아니라 완전히 핵심적으로 공약을 해서 GTX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죠. 지난 선거 과정에서. 그리고 또 GTX는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지역구 국회의원들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총선이 이제 1년 반밖에 안 남았거든요.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자기네 노선과 관련된 예산이라든지 자기네 철도와 관련된 예산인데 이런 거 손 놓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1년 반 뒤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엄청 챙기는 예산들이죠. 그래서 지금 26일 이제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그 임종석 민주당 도당위원장이 뭐 예산 정책 협의회인가요? 뭐 이걸 해서 이제 도내 6명 국회의원하고 협의를 하겠다. 그래서 한번 좀 어필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좀 타겟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그게 일정 부분의 효과가 있을 거다. 그래요? 이렇게 보여지죠. 왜냐하면 자, 지금 이제 예산 전쟁이 이제 시작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정기국회. 그렇죠. 왜냐하면 일단 국회는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169석. 그 민주당의 대표는 누굽니까? 경기도지사, 직전 경기도지사는 이재명 그분이죠. 대표죠.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바로 직전에 경기도에서 추진했던 대표적인 사업들이 예를 들면 정부에서 완전히 아웃된 거에 대해서 민주당 쪽에서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이런 정책 협의회에서 아마 경기도는 이런 의견들을 표출하겠죠. 물론 뭐 정치적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러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어차피 예산 심의 과정에서 잘 보시면 결과적으로 여야가 뭐 줄다리기를 계속했다가 결과적으로 마지막에는 어느 정도의 협의를 보는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결과적으로 주고받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은 살아날 수 있는 것들도 있을 거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네. 핵심은 결이 다른 이런 그 지역화폐라든지 이런 뭐 기본 소득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과연 풀릴 것이냐 하는 문제는 좀 속단하기는 어렵고 상당히 눈길을 끄는 이런 핵심 사항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약간의 조정 가능성 보시는데 혹시 소장님 이쪽 좀 관심 있으면 말씀 주시죠. 이번 예산안 편성에서 이제 가장 아쉬운 점이 지역화폐를 전액 삭감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아까 이제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그거를 운영하는 부분에서 이제 자금이 움직이다 보니까 다소 이제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지역화폐의 어떤 본질적인 의미는 구도심의 전통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영세업자들을 살려주기 위한 어떤 지원책으로서 이 지역 주민들에게 화폐를 나눠주고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지역의 구도심에 황폐해가는 시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 어떤 매출 신장에 좀 도움이 되는 어떻게 보면 아주 거시적인 틀에서 상권을 살리자라는 복지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렇죠. 네. 수원도 잘 나가는 도심이 있는 반면에 구도심, 특히 수원역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개 시장이 뭉쳐 있는 곳에 상당히 지금 이제 코로나 타격으로 인해서 많은 재정적인 압박도 받지만 매출이 이제 하락됐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코로나 이후에 애프터 코로나 이후에 이제 어떤 그 위드 코로나 시대가 도입되면서 이러한 재정 지원은 자칫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이제 위축되어 있는 상권을 살릴 수 있는 하나의 그 기폭제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예산을 좌다우다 쉽게 얘기해서 진보다 보수다라는 개념에 몰입돼 가지고 이 예산을 없앤다라는 거는 지역에서 하나의 상권을 죽여버리겠다라는 의도하고 좀 똑같거든요. 이렇게 서민 복지와 민생 경제를 안정시킬 수 있는 요소에 만약에 불합리한 점이 있다라면 그거를 개선해서 새로운 제도 개선책을 내놓고 운영을 해야지 이거를 일방적으로 예산을 다 삭감해버린다면 지금 현 정부에서 추구하고 있는 민생경제 또 서민경제의 안정 그다음에 자영업자를 지원해주겠다라는 정책이 과연 예산에서 어느 부분으로 녹아져 내려있는지에 대한 어떤 홍보도 병행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아쉬운 대목이죠. 지역화폐 삭감을 이게 아마 지금 그 최대호 안양시장을 비롯해서 일선 시장들이 그 릴레이 챌린지를 하는 것도 아마 이제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경제 골목 상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영향력이 미칠 것 같아서 아마 이런 거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한 가지 더 첨언해서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작년에는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지사 시절이었죠. 작년에 이 국비가 얼마가 늘어났냐면 3,280억이 늘었습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그래서 여기 보면 제일 많이 늘어난 게 지역 사랑 상품권입니다. 그렇군요. 840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유아 보육료 지원이 한 360억, 뭐 준공영제 뭐 한 212억,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다음에 복선전철 비용 뭐 이런 식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 대통령과 단체장이 같은 당이었을 때 이 논의가 훨씬 편하겠죠. 아무래도 뭐 편하고. 근데 꼭 그런 것만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김동연 지사한테도 뭐 부탁할 게 여러 가지 부탁이라면 도민아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 옛날에 임창열 지사는 그 경기도에서 이제 가장 일을 잘했다고 그러는 지사인데 그때는 IMF를 극복한 직후였죠.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 김대중 대통령 시절했었습니다. 이분은 부총리하다 이제 내려온 거잖아요. IMF 극복하고. 그러니까 이 장관들한테 수시로 전화를 해서 닭다리를 합니다. 그래서 장관들이 아주 싫어했어요. 그리고 공무원들도 굉장히 힘들어했죠. 성과는 많이 냈죠. 대신에. 그래서 이때 그 예산적으로 가장 큰 호황을 누렸습니다. 적어도 발전하고.
그래서 그때 만든 게 이제 뭐 평택항이라든지 고향의 뭐 한류단지라든지 물 이용 부담금이라든지 뭐 도자기 엑스포라든지 엄청나게 동서남북으로 이 경기도의 뿌리를 많이 내렸죠. 그리고 손학규 지사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분도 처음에 이제 우리 보수였었죠. 보수 쪽에. 근데 그 초창기 우리 보수는 아니죠. 네, 네. 초창기 때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뭐를 했냐면 파주 LG 필립스를 관철시켰습니다. 네. 이게 이제 입안은 임창열 지사 때 됐는데 파주 LG 필립스가 수정법에 의해서 그냥 법령에 의해서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그것을 청와대,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하고 당판을 쳐서 LG 필립스만 예외로 해서 거기 입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파주가 LG 필립스 도시로 돼서 수많은 관련 기업들이 들어가서 네. 파주가 또 다른 기업 도시로 이렇게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네. 저는 네. 우선 이런 문제가 우선 뭐 정무적으로 접근하는 문제도 있겠지만 김동연 지사가 이제 그 첫발을 디디는 순간인데 그래도 더더군다나 또 경제부지지 않습니까? 네. 단체장은 유능한 단체장은 예산을 많이 가져다가 우리 지역에 그 많이 쏟아붓는 사람이 유능한 단체장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단체장의 역할은 네. 주어진 예산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단체장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김동연 지사가 이제 적극적으로 좀 더 뛰어라. 목숨 걸고 뛰어야죠. 경기도민들이 네. 뿌리를 위해서 일을 하라고 뽑은 거니까. 네네. 네. 이 문제는 여기서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이거 정말 하기 쉬워요. 원래 이름은 이제 수원 자원 회수 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보통 수원 시민들은 영통 소각장 이러는데 이게 지금 해결 물꼬가 글쎄요 보인다고 할까요? 지난주에 그 1차 그 시민 수기 토론이 있었습니다. 저 유튜브로도 생중계도 되고 이랬는데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박 국장님? 그 이제 주제 발표하신 분은 네. 이게 이제 자원 회수 시설에 대한 주민 네. 이해도를 높이고 적절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얘기죠. 네. 그리고 거기 나오신 뭐 이재남 그 주민소송 대표를 네. 비롯한 또 이재원 뭐 미래비전위원 네. 이런 분들은 빨리 옮겨라. 뭐 이런 입장이죠. 그래서 네. 제 문제는 이 정체적인 문제의 밑바닥에 뭐가 깔려 있냐 하면 네. 투명성과 신뢰도 문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시가 극복해야 일단 영통 소각장 문제를 네. 해결할 수 있는 출발선이 될 거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재남 그 주민소송 모임 대표 저희 메타TV가 50분 동안 네. 최초로 단독 대담했었거든요. 네. 아마 그 여파도 있지 않았나 싶은데 이번엔 정말 그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토요일 오늘입니다. 24일 토요일에 2차 토론회를 연다고 해요. 이것도 지금 실시간 유튜브 생중계인데 어떻게 보세요? 저 투명성 신뢰도 말씀하셨는데 이번엔 좀 기대를 거는 분 많거든요. 어떤 식으로든 해결될 것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좀 뭐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제 방안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근데 이제 그 4개구의 주민 200명. 네. 저는 그 주민들이 어떤 기준으로 누가 선정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이 주민들께서 완전히 그 시의 눈치를 보지 않고 공정하게 결정을 한다 그러면 네.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는 것이죠. 네. 근데 만약에 이분들을 선정하는데 시가 상당히 개입돼 있다. 이러면 공정성의 시비가 또 있을 수 있다고 좀 보여지고요. 지금 말씀이 그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영통구의 소각장 시설인데 200명 시민 대표단이 팔달, 권선, 장안 네. 이렇게 지금 똑같은 비율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서 지금 만약에 이전 반대가 나오면 상당히 복잡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전 반대가 나와도 복잡하고요. 네.
또 이전을 한다고 해도 복잡합니다. 그래요? 네, 이전하면 어디로 가냐? 그 오는 지역에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이제 뭐 말씀을 아까 모두에도 드렸지만 네. 왜 이런 문제가 빚어지고 있는지는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 소각장 문제를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어디가 잘 운영되고 있죠? 한두 개만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소각장이 네. 선진국에 잘 관리가 되고 있는 데들은 랜드마크와 시설로 주민들 사이에 자리를 잡고 있죠. 예를 들면 덴마크의 코페닐 이 소각장은 7만 가구한테 난방을 공급합니다. 네. 그런데 옥상에는 스키장이 있고 이 벽에는 암벽 등반장이 있고 뭐 이런 주민들의 이 여가 시설 아니면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이런 소각장으로 탈바꿈해 있죠. 그 다음에 네덜란드는 내가 직접 가본 데인데요. 그 미술관을 운영합니다, 또. 네. 그 다음에 하남에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여기 하남 네. 가다 보면 여기 전망탑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네, 그것은 하남은 전부 지하로다가 시설을 했죠. 전부 다 지하 시설을 해가지고 유니언 파크라고 그랬죠. 그래서 수영장, 생태공원, 전망대, 그 다음에 각종 축제들이 거기서 빚어지고 일어나고 있죠. 충남 아산에도 이 관광시설을 했습니다. 전망탑이라든지 뭐 이런 기본적인 거에는 두 가지가 전제가 돼야 됩니다. 뭐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투명성하고 그 투명성에 앞서서 뭐 예를 들면 미세먼지라든지 악취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체 배출되지 아니면 뭐 극히 기준치에 미달되게 배출되는 이런 친환경 첨단 시설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주민 신뢰가 있으면 이런 공간으로 오히려 랜드마크화 시설로 탈바꿈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우선 이재준 회장이 공론화를 빨리 결정한 것은 잘했다. 이런 평가를 내리고 싶고요. 대신에 공론화 과정에서의 선정 과정은 이것도 투명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네. 잘 우리 이재남 대표, 여기서 소속 모임 대표. 네. 소속 모임 대표하고 50분 동안 인터뷰를 진행해서 그것을 쭉 본 사람들은 영통 소각장이 이렇게 흘러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반대하는 사람의 입장이긴 하지만 근데 지금까지 그러면 다행히 영통 소각장 문제로 해서 어떤 질병이 악화됐다든지 이런 문제들은 아직까지 이렇게 크게 맞습니다. 나오질 않아서 큰 다행입니다. 단지 이제 이게 옛날에 이재남 대표 말대로 옛날에는 영통의 외곽지역 있지만 지금은 이 소각장 주변에만 해도 학교가 20개가 넘는다고 그러고 아파트에 둘러싸여 있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하루에 120대의 5톤 차량들이 드나들고 그 다음에 소각제 또 치우는 차량 드나들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는 차량 드나들고 그런 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죠. 단지 여기서 배출되는 것들이 우리하고 전혀 유해하지 않다는 객관적인 투명성 있는 자료들이 계속 제시돼야 되고 또 거기에 주민들이 참여를 해야죠. 그래야 그걸 믿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돼야 되고 어떻게 결론이 나든 간에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런 문제들이 선행돼서 여기를 새로 짓든지 고치든지 다른 데로 옮기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죠. 네, 이번에 세 번째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수원 군공항 해결 조짐 불씨 여전, 이런 제목을 다뤄봤습니다. 이 문제도 지금 쓰레기 소각장만큼이나 뜨거운 화제인데요. 국장님, 이게 지금 화성으로 군공항이 옮겨갈 것이다. 그래서 이 화성 시민들이 대단히 여론이 안 좋은데 이 와중에 지금 평택에서 이 공항을 우리가 유치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건 저도 깜짝 놀랐어요.
뉴스를 보니까 평택의 뭐 금요포럼 평택 명품도시위원회라는 데서 아예 유치전에 나서가지고 저쪽에 보면 이제 이 평택으로 가다 보면 초입에 나오는 서탄면, 그다음에 평택항, 오성면, 팽성읍 아예 4개 지역을 또 후보지로까지 이렇게 제시하면서 그렇군요. 이제 유치전에 나섰다 이런 뉴스를 접하고 저도 야 이건 좀 뭐 굉장히 획기적인 뉴스다 이렇게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성시의 일부 그 병점 쪽에 어떤 시민단체도 찬성한다 이런 뉴스도 났습니다. 병정권 연합회라고 주민들 8,000명 서명을 받아가지고 찬성 입장을 아예 개진했죠. 그렇군요. 근데 지금 더 아주 그 장밋빛 뉴스가 나온 게 있는데 지금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 문제에 개입했어요. 그래서 화성으로 군공항 이전 차원이 아니라 아예 남북 국제공항을 만들고 수원의 군공항 부지는 한국형 실리콘밸리를 만들겠다. 1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그래서 이 작업을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이제 염태영 경제부지사한테 맡겼다. 지금 이대로만 된다면 이건 정말 해피한 경우 아니겠어요? 이건 획기적인 뉴스가 아니고요. 그동안 많이 나왔던 뉴스입니다. 선거 때마다. 이 문제는 일단 정무적으로, 정치적으로 이 문제가 늘 대립되어 왔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의 모멘텀을 찾지 못하고 흘러왔죠. 일단은 이 문제와 관련돼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군공항 언제 생겼는지 모르시죠? 전쟁 직후에 생겼습니다. 54년에. 그래서 한 70여 년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4년 3월에 이전 건의서를 제출해가지고 2017년에 국방부가 공군하고 협의를 해서 후보지를 선정한 게 화홍지구죠. 이제 5년이 흘렀는데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요? 이것은 무엇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냐면 여기 보면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뭔가 법이 있어야 이런 걸 추진할 거 아닙니까? 근거 있는 법. 근거법이거든요. 여기 보면 제8조에 이전 부지 선정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8조 1항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국방부 장관은 이전 후보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제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강제성이 요구할 수 있다.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때만 해도 예를 들면 군공항만 이전하는 거지 예를 들면 뭐 민간공항까지 남부 이런 걸 만드는 그런 안들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소장님이 화성시장이라 그러면 이거 받겠습니까? 뭐 당연히 안 하지. 그래서 이제 이 항에는 이렇게 요구하면 자치단체장은 주민투표 결과를 반영해서 국방부 장관의 군공항 이전 유치를 신청한다.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 이거는 수원시 경기도 차원이 아니라 국방부 문제다. 어느 분은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난 6월달에 올 6월달에 광주 지역의 의원들이 전라도 광주시 이제 지역의 의원들이 개정법률안을 했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핵심은 강제성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전 지역 주민이 반대하더라도 국방부가 처리할 수 있는 절차적 기한을 명시했어요. 그래서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 30일 내에 이전 부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180일 내에 이전 부지 선정계획 수립 공고해야 된다. 이건 아직 통과가 된 건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강제하는 이런 법률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법이 어떻게 될 거냐, 이제 이거에 대한 관심이 많고요. 우선 이 화성은 옛날에 수원과 화성은 거의 뭐 동일 생활권식으로 수원, 화성 거의 뭐 같은 지역 인물로 이렇게 됐었죠.
근데 지금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수원과 화성이 상당히 갈렸습니다. 네. 근데 잘 보시면 여기에 그 반대하는 사람들의 화성의 입장에서는 그쪽 앞에 습지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습지를 보존해야 된다. 또 환경단체들. 그리고 그 옆에 소장님 옛날에 쿠니 사격장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들어보는 봤습니다. 이것도 이제 폭격 연습을 하던데 그게 바로 그 앞에 있습니다. 네네. 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수십 년간 또 이 고통받아온 주민들의 입장에서 이것도 뭐 가뜩이나 이걸 했는데 이런 이제 입장들이 있어요. 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화성이 굉장히 화성의 면적이 얼마냐면 서울 전체에다가 플러스 여의도 이게 화성의 면적입니다. 크군요. 예.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미래 경쟁력 있는 도시 중에 하나가 화성입니다. 네. 그건 무슨 의미냐면 굉장히 지금 뻗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주요 대기업 다 들어와 있죠. 그래서 이 화성은 이 수원 비행장하고 그러면 어떤 관계가 있느냐? 네. 지금 이 수원 비행장이 수원시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화성시에 걸쳐 있습니다. 일부는. 그리고 비행기는 이렇게 떠서 이렇게 돌아서 이제 내리는데 가끔은 또 거꾸로도 떠요. 이 훈련을 하느냐고. 네. 그래서 이 동탄 지역,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동탄 지역, 병정 지역, 봉담 지역 이런 데들은 다 피해권이에요. 화성도. 네. 이분들의 입장은 상당히 다를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지금 화성 쪽에 그 이홍근 도의원이 네. 지금 김진표, 김동연, 염태영 이런 분들이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도의원께서 그건 절대 무리한 공약이고 허위 포장이다. 무슨 수원 남부 국제공항이냐. 이렇게 또 강력하게 반대 의지를 다시 확인하셨어요. 이 대목은 어떻게 보세요? 그것은 뭐 거기 계신 분들은 당연히 그게 이제 그렇게 하려고 보여지고요. 이게 이제 김동연 지사가 공론화 조례가 제정된 후에 가장 처음으로 공론화로 선정한 게 이 문제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김동연 지사가 후보 시절에 거의 1호 공약으로 내다시피 한 게 공공항 이전입니다. 물론 또 김은혜 후보 쪽에서도 당연히 공약했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그 지방선거 때 여기 수원의 서준동에 내려와서 그 주민들하고 소음 피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 정도로 공공항 이전에 관해서 대통령께서도 관심을 갖고 계신 부분이 있죠. 근데 이쪽 지역의 이홍근 도의원이 이제 지난 그 도의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전혀 이 공공항 이전과 관련이 없는 주민들이 결정하는 것 자체가 수기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다. 공론화 중단하라. 이렇게 촉구했고요. 그거보다는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 송옥주 국회의원입니다. 이분이 공공항 이전은 국가사무다. 그리고 지자체 협의 사항인데 왜 경기도가 앞장서가지고 지자체 간의 갈등을 부추기냐. 공론화를 중단하라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명구 화성시장도 공공항 이전은 절대 불가 입장을 이렇게 이제 표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그쪽에 계신 분들의 입장은 지금까지 해온 그런 입장들하고 이제 똑같고요, 거의. 근데 다 이분들이 다 민주당인데요. 옛날에도 다 민주당이었어요. 그런데도 의견이 엇갈리네요.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전체적으로 보면 주민 투표를 과연 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주민 투표를 해보면 실제로 화성 주민 몇 퍼센트가 이걸 원하고 아니면 이걸 반대하고 아니면 극명하게 반대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주민투표는 누가 결정하나요? 주민투표는 예를 들면은 시장이 그냥 이 법하고 관계없이도 우선 할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여론을 파악하기 위해서 해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중부일보가 주민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경기 남부 국제공항 건립에 대해서 53%가 찬성한 것으로 나왔더라고요. 네. 근데 그것도 이제 이건 군공항 이전 이런 문제보다는 남부의 국제공항 건설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개념이니까 약간 뉘앙스가 그렇죠. 좀 다르죠. 네. 저는 법적으로 이 여론 조사를 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앞으로도 필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라도 신뢰성 있는 기관들을 동원해서 각 기관들이 또 공신력 있는 단체들이 한번 실질적으로 많은 이 모집단을 통해서 한번 여론조사를 해보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속마음이 어디가 있는지 뭘 지향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런 문제들을 풀어내는데 큰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원 군공항 문제 다각도로 짚어봤습니다. 이번에 네 번째 테마가 되겠습니다. 오랜만에 따스한 소식이 들어왔어요. 용인에서 안심통학버스라는 걸 운영하는데 지금 전국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요. 지금 벤치마킹을 하겠다고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국장님, 안심통학버스 좀 소개해 주세요. 그냥 말 그대로입니다. 안심. 누가 안심하냐? 학부모들이 안심한다. 학부모들이 안심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면 지금 통학버스 다 그냥 대로변이나 뭐 이런 데서 초등학생들 이렇게 태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아파트 단지 내까지 오니까 아파트 단지 내에서 우리 아이들 태워서 내려주고 등교시키고 그래서 안심이죠. 근데 저 내용을 보니까 학부모와 시와 교육청이 협업을 잘했더라고요. 이런 경우 저는 오랜만에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아주 상당히 모범적인 사례였죠. 이것은 제가 이제 용인시를 엊그제 가서 한번 물어봤어요. 그러셨어요? 이거가 상당히 반응이 좋은데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냐 이렇게 이제 물어봤더니 이 문제의 출발점은 뭐냐면 취약 지역에 대해서 취약 지역의 학생들이 등하교하는 길을 도와주기 위해서 시작한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시작하면서 이왕이면 어차피 24인 등제 버스를 돌리는데 그래서 이왕이면 이제 그 안에까지 들어갈 필요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취약지구니까. 예를 들면 이 도심 이런 데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해서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어서 지금 이제 19개 학교에서 28대 정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용인시는 이게 반응이 좋아서 이거 이제 내년에 더 늘릴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여기 보면 학교도 공모를 거쳐서 선정을 했고 노선도 각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했고 비용은 시하고 교육지원청이 50%씩 분담을 해서 냈죠. 그리고 시가 이제 중학교는 시가 100% 다 냈는데 이게 반응이 좋으니까 내년부터는 중학생도 시 교육지원청에서 50% 분담하겠다. 이 사업은 확대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근데 한 가지 문제점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뭡니까? 문제점은 뭐냐면 요새 기사 대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버스가 기사분이 없군요. 아니 그 버스를 확보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버스 비용이 지금 기름값도 많이 올랐죠. 또 인건비도 많이 오를 수밖에 없는 실정이죠. 이러다 보니까 비용이 상당히 예상보다는 훨씬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문제만 해결되면 제가 보기엔 이 안심통학버스는 생활밀착형 지자체의 행정으로 귀감새로 남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오랜만에 아주 좋은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경제 쪽으로 왔습니다. 다시 말해 미국발 금리 인상 우리 경제 영향은 지금 몇 시간 전이었죠? 0.25% 또 올렸는데 지금 미국발 금리 인상 우리 경제 영향 좀 매크로하게 소장님 일단 좀 짚어주실까요? 오늘 새벽에 이제 미국 페드에서 이제 연준 이사회가 끝났죠. FOMC가 끝나면서 자이언트 스텝을 했습니다. 3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하면서 이제 0.75%로 올렸는데 그럼으로써 이제 한국과 미국이 이제 금리가 이제 역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3.25% 정도를 유지하고 올 연말까지 이제 페드 회의가 이제 2번 정도 있는데 2번 회의가 0.75, 0.5로 올리게 된다면 상한이 4.5% 정도에 달하게 되기 때문에 한국 경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어떻게 보면 이제 풍전등화의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이제 0.25%인데요. 지난번에 이제 금리를 인상하면서 한국은행 총재가 인터뷰를 하면서 우리는 베이비 스텝, 즉 매달 이제 남은 회의 2번 동안 0.25%씩 올리겠다라고 어떤 포워드 가이던스를 제시했는데 미국이 이제 자이언트 스텝을 밟음으로 인해서 이제 한국이 과연 그 스탠스를 유지하기에는 이제 너무 벅찬 상황이 있고 당장 오늘만 해도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서는 어떤 이제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 이 장기간 이제 한미 간의 금리 격차가 벌어지게 된다 그러면 한국 주식 시장이라든지 채권 시장에서 자금이 유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되면 환율은 여전히 요동을 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반면에 이제 한국은행은 가계부채 리스크가 워낙 크기 때문에 금리를 급속도로 올렸을 때에는 대출금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급속도로 올라가기 때문에 가계가 견딜 수 없다라고 이제 판단해서 보수적인 운영으로 해서 이제 베이비 스텝을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미국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인정사정 가지지 않고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금리 폭탄을 지금 쏟아붓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대응하지 않는다라면 한국 경제 전체적으로 흔들릴 수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외환 보유고의 문제라든지 이제 이런 문제에 지금 사실 실질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고요. 바로 이 우려 하나 때문으로 인해서 한국의 지금 채권 시장에 지금 얼어붙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소장님, 근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아주 근본적인 문제.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왜 하냐 그러면 인플레를 막기 위해서다.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인플레를 막는 게 더 중요합니까?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는 게 더 중요합니까?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리도 이제 어느 정도 용인을 하고 있는데 경기 침체보다는 인플레를 잡는 게 더 우선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맞나요? 저도 제가 생각했을 때 그것도 맞습니다. 물론 이제 이 급속도로 진행되는 금리 인상의 후폭풍은 바로 경기 침체로 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런 경기 침체로 오게 되면 많은 기업들이 도산할 수도 있고 어려움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 건설 시장에서만 놓고 보더라도 많은 금융기관들이 자금을 외국에서 가져오거나 채권을 발행해서 ABCP라는 이제 기업체를 발행해가지고서 자금을 모아가지고 이거를 건설사에게 PF 자금으로 대여를 해주는데요. 이 PF 자금이 이제 채권 발행이 쉽지 않게 되면은 이제 금융사들이 돈을 모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부동산 PF 사업에 자금을 댈 수 없고 자금을 설령 댄다 하더라도 상당히 높은 이자를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올스톱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금융권, 특히 이금융권 이하에서는 거의 지금 브릿지론이라든지 부동산 PF 자금은 거의 지금 사실상 금지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제 우리가 일파만파로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물가 상승을 빨리 잡지 않는다라면 미국은 내년도에도 금리를 계속 인상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연초에 예상하기를 3에서 3.5%가 미국 금리가 가고 우리가 2에서 2.25% 정도가 경제 스탠스를 유지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이미 이 예상은 벗어나서 한국도 지금 2.5고 그 다음에 미국도 3.5까지 갔기 때문에 올해 뭐 4% 넘어가는 건 기정사실인데요. 4%를 넘어간다 그랬을 때 내년 연초까지 물가 인상, 즉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겠다라면 자이언트 스텝까지는 안 되더라도 0.5에서 0.25% 금리를 한두 번 더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된다 그랬을 때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금리 갭이 벌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도 한국의 주택담보대출금리라든지 이런 거는 8%를 넘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가계에서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이런 나중에 지금 OECD가
우리나라 내년 경제 성장률이 2.2%, 올해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고 물가는 5.2% 상승할 것이다. 24년 만에 최고. 내년이 더 어렵다는 얘기예요? 사실 걱정스럽습니다. 저도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네. 자금이라는 건 언제든지 필요한데요. 네. 이 자금 자체가 이제 금리 부담을 느끼게 된다 그러면 위축될 수밖에 없잖아요. 위축이 된다 그랬을 때에는 많은 부분에서 이제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건설사는 자금을 구하지 못해서 주택을 신규로 지을 수 없는 상황이 문제가 생겨지고,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지금 건축 중인 주택들은 이 상황에서 입주를 해야 되는데 집을 청약 분양받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금리 부담이 너무 세기 때문에 입주를 못하게 되면 건설사는 뭐가 들어오지 않냐면 잔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전체 사업 자금의 40%에 해당되는 잔금이 들어오지 않게 된다라면 상당한 주택 수가 중공업 미분양 주택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중공업 미분양 주택은 건설회사에 직격탄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건설회사의 연쇄 도산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하는 이런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이 금리 스탠스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이제 많이 이제 유지를 해야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아마 한국은행이 되게 지금 고민이 이제 많을 겁니다. 미국발 금리 인상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대략적으로 한번 짚어봤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그 집값, 부동산, 전세값 이렇게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집값 급락 깡통 전세 규제 해제를 지금 정부가 발표했잖아요. 그 영향이 지금 어느 정도 미칠까 궁금합니다. 뉴스를 보니까 9월 분양시장, 이제 뭐 9월도 다 갔습니다만은 사실상 전국 빨간불이다. 부동산 침체 예견돼서 심리 악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정부가 엊그제 이제 규제 해제를 발표했어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어떻게 우리 시쳇말로 얘기하면 언발에도 오줌 누기죠. 아까도 이제 우리가 1번 질문에서 했지만 금리가 이제 가장 최우선적으로 시장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고 다주택자들을 위한 규제 강화라든지 온갖 정책을 펼 수 있는 정책은 다 폈지만 주택 가격은 못 잡았지 않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정권까지 이제 바뀌게 됐는데 뒤집어서 이제 생각하게 되면 지금 정부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보려고 규제 완화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그럼 과연 집값은 떨어지지 않을까? 아니라는 거죠. 집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정책의 이제 양날의 칼이기도 하지만 아이러니라고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전제가 되는 어떠한 조건이 해제가 돼야 됩니다. 대출에 대한 규제도 완화가 돼야 되고 금리도 인하를 한다라면 지금 추가로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분들이 다시 한번 재고를 하겠지만 금리가 지금 어디까지 치솟을지 모르는 이런 불안정한 상황에서 규제를 완화해서 집을 사세요. 그리고 생애 1주택한테는 최대 80%까지 대출을 해드릴 테니까 집 사세요라고 한다라면 소비자들도 바보는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금리가 폭등하고 있는 이 시기에 내가 집을 사갖고 이 대출 감당을 지금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대출 규제를 해갖고 막상 은행에 가서 집을 살라고 알아보니 DSR은 그대로 40%에 묶여 있다라는 거죠. 정부에서는 쉽게 얘기해서 6억짜리 집을 생애 최초자에 한해서 80%까지 대출을 해준다면 4억 8천까지 받을 수 있는데 이거를 DSR 규제로 묶어버리게 되면 반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DSR은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를 40%로 지금 묶어놨고 또 이금융권에서는 50%로 묶어놨기 때문에 LTV는 어떻습니까 지금? LTV는 80%, 60% 이제 이번에 규제 지역으로 완화됐으니까 70%, 60%로 환원되는 지역들이 이제 상당히 늘어나게 되죠. 늘어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DSR 규제가 강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실수요자들이 느끼는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한 영향을 크게 피부에 와닿지 않을 것이고요. 규제가 이제 완화되는 지역들은 부동산이 막 가격이 상승할 때는 규제가 막 강화되는 지역은 소비자들이 어떻게 인식하냐면 이제 규제가 강화됐다라는 건 집값이 또 오를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여기 가서 투자할 거야 막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거든요. 근데 반대로 집값이 떨어지게 됐는데 그 지역의 규제를 완화하게 되면 일종의 낙인 효과입니다.
여기는 집값이 더 이상 앞으로 안 올라갈 거니까 규제 지역을 풀어주니까 사람들은 지금 안 풀린 지역에 관심을 갖지 풀어진 지역에는 별로 관심이 않는다라는 게 일종의 그 집을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소비 심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엊그제 뉴스가 났어요. 경기도에도 파주, 양주, 평택, 안성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비규제 지역이 됐거든요. 규제 지역으로 벗어났죠. 근데 그게 크게 동인이 안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에코버블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부동산 경기가 치솟을 때도 무한정으로 이렇게 오르듯이 치솟는 게 아니라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이렇게 그림을 진파를 그리고서 이제 하잖아요. 파장을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일전 직하로 수직으로 떨어지게 되면 완전 경착륙이 되기 때문에 우리 한국 경제에 큰 탈이 생긴 거고요. 그렇지 않는다라면 떨어질 때 일정 구간에 횡보를 하는 부분이 규제 지역 완화에 대한 수혜를 받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는 약간 기대 심리로 인해서 매물도 조금 들어갈 것이고 가격도 호가 위주로 조금 반등하지만 그것이 결국에 뭐냐면 그 뒤에 거래량에 받쳐주게 됐을 때 지속성을 갖는 건데 거래량에 받쳐주지 않으니까 슬쩍 왔다가 슬그머니 사라지는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메아리를 치게 되면 처음엔 큰 소리가 들리지만 계속 잔파장이 나면서 점점 소리가 희미하게 없어지잖아요. 그 영향을 이제 우리가 에코버블이라고 얘기하는데 전세 사시는 분이 더 문제예요. 지금 깡통 전세에다가 전세가율이 어쩌고 이래서 전세가 못 받는 분도 생기고 이럴 거면 아예 그냥 전세 제도를 없애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전세 제도를 없애려면 약 한 800조 정도의 돈이 집주인들한테 있어야 됩니다. 800조. 그건 이제 대한민국 부채에도 잡히지 않는 이제 집주인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자금을 이용해서 집들도 사고 또 세입자들은 그 전세 자금을 통해서 내가 나중에 집을 사겠다라는 어떤 디딤돌 역할을 하는 게 이제 한국에 있어서의 특유의 제도라는 거거든요. 결국에 이거를 우리가 제도 자체로 보면 전세, 월세, 자가 이런 기준으로 볼 수 있겠지만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 막대한 전세 보증금이 들어가 있거든요. 전세 제도가 없어진다라는 얘기는 집주인들이 무사히 전세 보증금을 임차인들에게 다 돌려줬을 때 없어지는 제도거든요. 근데 다만 경기 상황에 따라서 지금은 이제 뭐냐면 전세가율이라고 얘기하죠. 매매가 대비 전세 비율이 얼마 정도이냐에 따라서 최근에 국토부에서 발표한 거는 111% 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전세가가 매매가를 추월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결국에 그 지역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세입자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어떤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세입자들은 이런 그 금리가 인상되고 주택가격이 우하향을 그릴 때 하향을 하는 추세에서 불안정성이 확대될 때는 내가 전세 계약을 다시 갱신할 때 월세로 바꾸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와 월세가 어떨 때는 월세화 비중이 훨씬 최근에는 또 높아졌죠. 그 중에 이제 대부분은 자발적 월세로 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치솟는 전세 가격에 일부 월세를 보존하는 어떤 반전세 형태를 띠게 되게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구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시기에 따라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구조가 있지만 전세제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만한 돈이 임대인들에게 있지 않다라면 또 특히 많은 지역의 주택들은 갭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갭투자를 많이 한 지역들은 사실 좀 깡통전세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권리 보존을 하기 위해서 이제 많이 좀 준비들을 하셔야 되고요. 특히 이제 빌라나 다세대, 다가구, 그 다음에 신축 빌라, 그 다음에 이제 소형 오피스텔 이런 지역에 이제 들어가신 분들은 소유권 관계라든지 최근에 집주인들이 변경되지 않았는지 그 다음에 시국세 관련해서 압류가 들어오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되고요. 특히 이제 경기도 외곽 지역 같은 경우는 정보에 많이 좀 뒤늦지 않습니까? 이런 지역에는 좀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행정력이 닿지 않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 뉴스는 뭡니까, 소장님? HUG 주택보증공사가 전세 반환 보증금을 더 이상 지불 못할 수도 있다. 사고 전세가 많아져서. 이건 무슨 얘기예요? 그 허그가 이제 전세자금 보증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뭐냐면 최근에 이제 전세 사기가 많이 급증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면 이제 빌라를 지으신 분이 분양을 하지 않고
분양가 이상으로 매매가를 올립니다. 그러니까 2억이 원래 그 주변의 시세인데 이제 거래 사례가 별로 없으니까 가격을 책정하기 애매하다라는 이 점을 활용해서 3억으로 매매가를 잡습니다. 3억으로 매매가를 잡고 2억 5천에 전세를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분양 자체를 하지 않고 그 집을 다 전세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게시물이나 이제 현수막 등을 통해서 이제 전세자금 대출, 안심 전세자금 대출 80에서 90% 확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정상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이거를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하게 되면 허그가 보증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세입자를 확보하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이후에 속칭 바지사장이라는 분을 내세워 가지고 소유권 이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분은 재산이 한 푼도 없습니다. 한 푼이 없는데 허그에서 전세자금 보증을 해줬기 때문에 이것이 사고가 나게 되면 임차인은 허그로부터 변제를 다 받아가죠. 근데 실제로 사기를 치신 분은 이미 사라지고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바지 사장님께서는 상환 능력이 없게 되니까 이 보증 반환을 했을 때에는 집주인한테 이 돈을 구상해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 또 다른 사고가 생겼을 때 이거를 메꿔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기금이 소진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나중엔 이 문제가 생기고 지금처럼 만약에 깡통전세가 좀 더 사회화 문제가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택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 그랬을 때는 지금 그 금액을 헤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 안 당하려면은 그 전세계약 보증보험 들어라. 뭐 그렇게도 얘기하는데 전세계약 준비하는 분들 그런 낭패 보지 않기 위해서 어떤 좋은 팁 없을까요? 일단 사기를 당하면 우리 앵커님도 잘 아시겠지만 돈 회수한다라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요? 그 사기꾼들이 이미 자기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기를 치진 않잖아요. 결국에 자기가 설령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다 남에게 돌려놓고 나는 이미 빈손으로 만들어 놓고 그 자금을 가져오는데 그분들이 특히 법을 잘 알죠. 법을 잘 알기 때문에 사기를 치는 거고 머리도 되게 영리합니다. 계약관계에 서툴고 그 계약을 별로 해보지 않은 분들이 거액의 돈을 맡기면서 그 사람들을 다루기에는 조금 현실적으로 무리수가 있고 또 그런 틈새를 파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기를 당한 느낌이 든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미 불가능한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사기꾼 한 명을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듭니까? 입증도 어렵고요. 그거를 나는 전세금 전액을 다 날렸는데 다 날린 상태에서 마음은 진짜 이게 갈기갈기 찢어져 있는 상태에서 사기꾼에서 고발을 한들 수사기관에서 그거를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수사를 해주겠습니까? 수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스로 승소를 했다 한들 받을 게 없죠. 받을 게 없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이나 어떤 부동산과 관련된 계약을 할 때에는 서두르면 안 되는 겁니다. 모든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되고 또다시 내가 잔금을 낼 때 하고 그분이 불안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에는 에스크로를 걸어서 내가 이거를 에스크로 제도 내가 낸 계약금을 어떻게든지 지키기 위해서 공인중개사가 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를 설득을 해서든 뭐를 하든 해서 그 돈이 공동 명의로라도 있어서 내가 권리관계를 최대한 확보한 이후에 그 돈이 전달될 수 있는 어떤 이런 보장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또 그런 것들이 되지 않고 급히 서두르는 계약들이 있습니다. 이 급히 서두르는 계약 때문에 누가 당하냐면 대학생들 원룸가에 있는 대학생들이 당하게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빨리 계약을 해갖고 학교에 와서 공부를 해야 돼. 경기도에 그런 기숙사들 많지 않습니까? 원룸. 그거 와서 난 계약을 해야 되는데 방이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데 나는 그 방을 못 얻으면 통학을 해야 되잖아요. 지방에서 올라왔다면 있을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의 조급함들을 활용해가지고 또 이렇게 사기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기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철저하게 권리관계를 사전에 체크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이 넘어가기 전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어려운 문제예요. 박 국장님 실례지만 본인이나 아니면 지인분이 이런 전세 매도, 매수, 계약 관계에서 낭패 보거나 실패한 경험 없으세요? 저는 거의 이사를 다니질 않아가지고. 집에서 그냥
주택 매매 차익 같은 거 관심 없으시죠? 부모님 모시고 여적지 살았으니까. 그러시구나. 이런 문제는 뭐 별로. 상당히 착한 삶을 살아오셨나요? 그게 무능한 삶을 살아와. 소장님 끝으로 지금 자기 집을 갖고 있거나 이분들의 이제 고민은 언제 매도해야 비싸게 팔고 또 매수하고자 하는 이런 분들, 또 전세를 좀 들어가고자 하는 분들, 전세를 주고자 하는 분들, 이런 부류 분들에 대해서 언제쯤 집을 사고 파는 게 좋겠다, 언제쯤 전세를 드리거나 하는 게 좋겠다, 팁을 주신다면요. 아마도 네. 2019년 이전에 주택을 구입하셨거나 아니면 2020년대 초반까지 주택을 구입하신 분들은 네. 지금 주택 가격이 한 20% 평균적으로 빠졌다 하더라도 많은 시세 차익을 남기고 계십니다. 시세 차익을 남기고 있고 내년 5월까지는 뭐냐면은 저기 그 양도세 감면 혜택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이익 차익 실현을 할 수가 있죠. 차익 실현을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이거를 금융 조건이 좋아서 내가 이거를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만큼 내가 버틸 수 있거나 이런 것이 있다라면 굳이 매도를 고민 안 하셔도 되지만 지금 당장 이자 부담이라든지 이런 게 가중이 돼서 한다라면 더 이상의 욕심은 내려놓으시고 그 다음에 빨리 처분하는 게 좋습니다. 가장 주택을 잘 파는 방법은 남들이 내놓은 가격보다 더 싸게 파는 겁니다. 네. 그러면 집을 갖고자 하시는 분들은 어디든지 있거든요. 단지 지금 집을 갖고자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주택 가격이 더 떨어질 거니까 지켜보겠다라는 관망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분들의 요구에 흡족하게 맞춰주는 거고. 지금 이제 내가 조금 이상한 주택이나 아니면 갭 투자로 의심되는 분들의 주택을 전세를 만약에 들어가보자 고민하신다면 저는 월세를 권하고 싶습니다. 이 위기,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영원히 빠지진 않죠. 또 영원히 상승하지도 않습니다. 결국에 뭐냐면 주택의 선택을 한다라는 건 타이밍의 선택이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은 내 재산을 오로지 맡길 수 있는 전세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내 재산을 키핑해놓고, 왜냐하면 이제 지금 예금 수익률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내가 월세를 부담한다 하더라도 예금에서 세이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예금 내가 일정 부분을 할 수 있다라면 그 돈은 예금을 시켜놓고 월세로 계약을 해가지고 월세를 부담하면서 예금에서 나오는 수익률을 가지고 월세를 세이브 시킨다라면 아마도 내 재산도 지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종잣돈이 또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택 가격이 많이 빠지게 되면 저도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양도세라든지 모든 규제를 다 풀어줘서 한 집에서 세 채를 사도 예전처럼 뭐 다주택자가 어떻고 저떻고 이런 얘기도 안 하고 그 세 채를 미분양된 주택을 샀을 때에는 세제 혜택까지 주는 그런 제도가 이제 조만간에 또 나올 거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규제는 계속 완화될 겁니다. 어디까지 완화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번 정부가 선방을 하기 위해서 하긴 하지만 너무 지금 규제 완화 속도가 빠르다라는 거는 나중에는 대응책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지금 불확실성이 너무 확대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그리고 지금 집을 사는 고민 세 번째 지금 내가 집을 사겠다 절대 사지 마십시오. 지금은 집을 살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닙니다. 더 떨어집니까?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겠군요. 마지막에 아주 결정적 팁을 주셨어요. 제가 너무 세게 말씀을 드렸나요? 고맙습니다. 오늘 토뉴브 주제 다시 한번 좀 리마인드 해볼까요? 경기도 여구에선 정부 국비 지원 난색, 영통소각장 해결 물고 트나, 수원근공항 해결 조짐 풀시여전, 그리고 용인 안심통학버스 전국에서 좋은 반응 얻고 있다는 소식, 그리고 미국발 금리 인상 우리 경제 영향, 집값 급락, 깡통전세, 규제 해제 영향은 없는지, 이런 주제로 짚어봤습니다. 토뉴브 두 번째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도 두 분 패널 수고하셨습니다. 박흥석 국장님 그리고 이재문 소장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메타TV 뉴스의 야심찬 시사 토크 프로그램 토뉴브 토요 뉴스 브리핑, 다음 주가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첫 번째 시간처럼 지속적인 응원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